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희 회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베이비컷이냐, B컷이냐 논란이 좀 분분한 가운데 이 B컷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비컷보다 B컷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B컷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 마냥 많이 올린다고 또 좋은 것만은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시장에서 벌써 125bp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이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CT인가요? 어디서는 이제 3번 남은 거 아닙니까?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 3번이 남아 있는데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3번 남아 있는데 3번 다 B컷해서 150bp 내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리즈너블하게 잘 맞추고 있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B컷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당연하지만 또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선물 시장도 매일 출렁이고 나오는 전망도 사람마다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지표들도 전체 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의 생산, 주택,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세 가지를 나타낸 것인데 일단 금리에 좀 민감한 자동차 산업, 내구재 쪽과 그다음에 건축 쪽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확연하게 지금 방향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에 가장 민감한 내구재와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쪽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소비를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 전체 모기지 내에서 6% 이상의 높은 금리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 비중이 생각보다 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5년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기지 낮았을 때 전체적인 그 수준이 2, 3%였는데 이게 이제 6%, 7%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2배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서비스업도 저렇게 비중이 올라가 버리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미국 경제의 축이라는 게 소비가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을 바치고 있는 것들이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금리에 민감한 내구 소비재나 산업재는 일단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내구 소비재 소비에 대한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제조업도 살리고 저것도 살릴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논리들 때문에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건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연준이 빠르게 정책적 선택을 해서 보험적 금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에서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던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의 연속 이제 자료를 냈는데, 제목 자체가 일단 최근에 경제지표 나빠지는 게 허리케인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그 제목의 리포트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왔는데,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 연준이 늦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테일러 준칙금리,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라고 생각하는, 장기 적정금리라고 생각하는 테일러 준칙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차트가 결국은 연준의 정책금리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테일러 준칙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 때도 막 올려야 된다고 난리쳤는데 안 올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올릴 때는 급격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테일러 준칙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KB증권의 주장이죠. 근데 이건 KB증권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티증권이라든지 일부 지금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된다라는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금리를 저렇게 급하게 내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정책 효과를 내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경기가 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 박성정 앵커가 보기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책을 내리는 것, 금리를 내리는 것이 긍정적인 호재라고 인식을 한다면 네.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건 악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가 가장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요? 뭐 지금 중요한 거는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네네. 그건 와닿지는 않고요. 굉장히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너무 또 심각하게 받으셔서 네. 저도 당황했는데 자 일단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증시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면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더 힘을 발휘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호재 쪽이 더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 실적도 떨어질 개연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밸류가 미국이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호재와 악재가 충돌한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호재를 반영하면서 더 위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 정도의 과잉 유동성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정도의 과잉 유동성은 누가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일부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하락 구간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3조를 베팅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그 미국의 반도체를 3배 추종하는 그런 ETF들에 또 한 1조 가량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그래서 뭐 그런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책 기대와 밸류의 위험이 나타나는 그 시즌에서는 우리는 좀 더 확인하고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빅컷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위치, 유동성의 공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들어간 뭐 우리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그 공격적인 자금들은 뭐 엔비디아가 조금만 반등해도 바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3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엔비디아가 3% 올랐잖아요. 저점에서만 잘 잡았다면 10% 이익이 하루 만에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결정 지을 필요가 있겠고 그 기준점을 잡는다면 선행 매매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뭐 빅컷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시기보단 뭐 연휴 이후에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빅컷이다, 베이비컷이다, 뭐 딱히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이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빅컷을 바라보는 시각도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빅컷이 마냥 좀 마법의 단어인 것처럼 시장에서 반겼다면 요즘에는 이런 얘기 나와도 전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또 김 의원님이 늘상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많이 내린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하는데 시장이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묘한 구간이거든요. 오랫동안 벌어져 있던 10년물과 2년물의 수익률이 결국 수렴하면서 제자리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거리를 벌린 건 아니지만 높았던 2년물 금리가 10년물 아래로 급하게 내려가면서 그게 뭐 누군가 채권 매수를 많이 해서 나타난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별로 좋았던 적도 없었을 뿐더러 밸류는 높고 미국 기업 실적도 둔화될 개연성이 엿보이는 지금의 과잉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 지금 뭐 적절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데 금리가 저렇게 역전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구간에서 저 음영 지역이 전부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드에서 저 보실 수 있는 차트인데 저 음영 구간 자체가 저렇게 역전되면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건
경기 둔화거든요. 이게 정말 뭐 침체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은 조금 늦게 사서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려야 될 때지 공격적으로 그것도 밸류 비싼 종목군들을 마구 늘려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섹터인데요. 항공업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시간에 항공 섹터를 좀 다뤄봤었고 그 이후에도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유가의 하락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볼만한 종목군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표는 개선 지속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지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표가 전반적으로 다 너무 개선되고 있어서 뭐 주가가 못 가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뭐 말씀드린 이유 오르긴 올랐는데 뭐 기껏 해봐야 뭐 5에서 10% 정도 내외로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그 구간에서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증가율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뭐 조금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저게 그 회색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왼쪽이 여객이고 오른쪽이 화물인데 화물은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고 대신에 여객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도 일본이 가장 급증하면서 2019년도를 예전에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역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미주가 지금 2019년도를 훨씬 넘었고 유럽은 2019년을 넘지 못했고 동남아는 2019년 정도로 회복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객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화물 수요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환율, 금리, 유가라고 하는 세 가지 거시 지표가 모두 실적 개선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실적과 가장 다이렉트하게 연결되고 있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오르는가 저는 이게 더 궁금해지거든요. 뭐 시장에 일단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점을 치고 보통 4분기에는 저런 지표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 총량 기준이라기보다는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가, 둔화되고 있는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잖아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YY 수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증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모멘텀이 화물도 그렇고 여객도 그렇고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 늘고 있으나 YY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의 흐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들 업종의 지금 뭐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 자체가 뭐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뭐 최근 들어서는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계속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조금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여객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요인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력도가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차트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인 여객과 이 화물 쪽의 처리량인데 생각해보면은 국내 공급자들이 많아서 다 쪼개서 가져가다 보면은 또 양이 적지 않나?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양이 모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요? 특히 여객 쪽에서는 뭐 진해하고 대한항공의 증가폭, 그다음에 제주항공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화물은 뭐 아시다시피 뭐 LCC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LCC의 화물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FSC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뭐 기업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이 지표들도 지표들이지만
환율과 유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리스의 플러스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금 뭐 대한항공 기준으로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던데 뭐 그 정도 가격까지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환율과 지금의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분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지금 밸류는 전혀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뭐 유가도 단기간에 뭐 급등할 만한 요소를 별로 찾을 수가 없고 갑자기 뭐 전쟁이 뭐 크게 뭐 전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들 종목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 섹터 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 체크인 스탁 시간에 코너 속에 코너가 생긴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시리즈입니다. 바로 어제는 답이 없는 화학주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답이 없는 태양광 해주셨는데 태양광이 뭔가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 들썩이나 싶다가 다시금 또 이슈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간 종목군들도 다소 좀 보입니다. 앞으로 태양광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요? 네, 일단 해리스 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TV 토론. 두 분의 TV 네. 토론이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또 결과가 또 내일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유리했다 등등 뭐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뭐 이 종목 지금 사셔요. 내일 이익 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곡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태양광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좋아질 거 없습니다. 공급 과잉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얘기하느냐? 진짜로 호재는 하나도 없이 악재만 계속 이렇게 암흑 상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조금의 호재라도 있느냐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도 뭐 태양광 관련돼서는 뭐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뭐 다 아는 뻔한 얘기는 다 빼자고요. 지금 어차피 뭐 A에 관련된 뭐 수요가 폭발해서 뭐 태양광이 늘어날 거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두 가지 정도만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지금 보는 것은 미국에서 어쨌든 2024년을 정점으로 해서 태양광 모듈의 수요 공급이 그래도 조금 개선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공급 우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우위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는 개선될 수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에 나타난 저 급격한 공급 과잉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을 막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막는 것을 넘어서 중국이 동남아로 우회했던 물량까지 막으려고 하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뭐 이 셀을 엄청나게 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폭발을 했던 거고 그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공급 과잉을 전체적으로 미국이 당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 상황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중국은 바보도 아닌데 저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왜 계속 만들어냈느냐? 자신들의 그 상황을 뻔히 알았던 거죠. 올해 이후로는 미국에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라도 밀어내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양을 밀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정점을 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요소 중에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지금 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심각한 이슈가 걸려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저녁에 있을 양자 토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태양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가장 이제 지지율이 높고 예전부터 전통적인 지역이었던 텍사스가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트럼프는 제가 보기엔 보조금 정도는 손질할 수 있어도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될 때도 제일 먼저 깨부시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오바마 케어 잘못됐다고 그거 깨부시려고 했잖아요. 오바마 케어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깨부시려고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걸 깨부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업들이 전력을 앞으로 얻기 위해서는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천연가스든 뭐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태양광 쪽이 이렇게 나름 가격이 싼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막기는 어렵다. 다만 IRA 관련된 보조금 정도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요 공급의 정점이 그 공급 초과의 정점이 아마도 올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살펴보시면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이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서로 가격 경쟁을 후려치기를 경쟁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렇게 박살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싸게 만드는 중국 업체들도 적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이 판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가 나서서 태양광 업체들 정리 좀 하고 기술 개혁시키고 그다음에 그 신기술에 관련된 그런 압력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두 가지 요소, 미국의 공급 초과와 그다음에 그 중국의 과잉 생산 두 가지가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내일 토론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재 정점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인식하는 게 태양광에서는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과거부터도 시간 싸움이었지만 당장 뭐 금방 좋아질 개연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뭐 중국 쪽에서 뭐 구조조정하고 뭐 한다고 해도 가격 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보다 싸게 만들 개연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싼 가격에도 계속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몰아내면서 다른 나라 것을 사용하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던지 아니면 지금 유일하게 태양광 모듈 쪽에서 이익 내고 있는 쪽 퍼스트솔라거든요. 근데 퍼스트솔라도 보조금 빼면 적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데 보조금을 더했을 때 마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퍼스트솔라는 그래 여전히 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솔루션의 미국 생산분이 언제부터 비율이 빠르게 올라오는지 정도를 계속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